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12상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노출해왔습니다. 특히 이념을 둘러싼 충돌과 반목이 격화되며 정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12일 후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국내 정치와 사회적 갈등 속에 국제경제와 외교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차기 대통령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상황인데요. 우리와 닮은 듯 다른 미국의 정치를 통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정치의 위기, 차기 대통령의 정치적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정치 전문가 소개합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이시자 현재 한국 정당 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 정치 전문가이시고 현재 국회 입법초장으로 계시죠. 이관우 국회 입법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 분위기 고조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혁을 해야 되고 자정할 수 있으면 다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물리력은 안 되니까 법적인 걸 동원해서 아니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죠. 일단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좀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싸움판밖에 되지 않아서 본인 밥그릇 채우기 바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관심이 없는데 제 주변 친구들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약간 남의 그냥 왕자의 난처럼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무관심이 되지 않고 있나. 두색이 이제 짙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화합하면은 충분히 좋은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서 나라의 발전 과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자기의 개인이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이름을 팔고 여러 가지 한다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정치 역사가 100년, 200년, 300년 긴 데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가는데 한국은 너무나 빨리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빠른 경제,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의식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좀 못 따라가는 게 있다고 생각됐어요. 믿음을 가져야지 꾸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전부 다 실망스러운 거죠. 인격에. 아주 관심을 갖기가 싫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글쎄 국민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날까요? 현재까지로서는 희망을 못 가져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대선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큰 틀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서 교수님부터요. 네, 큰 틀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가나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어떤 성격을 띨 거냐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굉장히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국가일 것이냐 관련돼서 개헌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보수냐 진보냐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고 어떤 사회일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국가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공동체도 돌아봐야 되는 또 저출산 뭐 청년 실업 이런 미래형 이슈도 고스란히 있고요. 그래서 정치나 사회 관련돼서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 어떤 사회 일 것이냐 관련돼서 우리가 좀 논의도 많이 하고 합의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관우 처장께서는요.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한 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제 갑자기 계엄도 있었고 또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두 번째로 이제 탄핵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났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방금 저출산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그다음에 또 이제 산업 구조도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기술 변화도 있고 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복합 위기가 지금 한국을 좀 덮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 또 정치적 위기 복합 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한국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그 새 정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갈등 요인이 있는데 과연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 교수님, 한국 정치의 이제 극단적 대립, 진영 대결 구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양당 정치와 뭐 맥이 닿아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우리나라 정당 문화의 특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우리나라 정당 문화의 특징을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바뀌지 않는 소위 탑다운 그 정당 문화 이제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정당이라는 그 조직과 단체는 선거 전과 선거 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거 전에는 공천제도라고 하는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든 당 지도부가 됐든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공천 권한을 위에서 쥐고 있다는 그런 탑다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우리 이관우 처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국회 운영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소위 교섭단체 중심 그 합의제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중심의 합의제 방식이라는 거는 소위 원내 총무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돌아가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뭐 박수로 추인하거나 이런 식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는. 그러니까 국회 운영조차도 소위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중심으로 바텀업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교섭단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20인 이상 국고보조금 받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지만 합의가 안 되면 갈 곳이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선거 이전에도 탑다운, 선거 이후에도 탑다운. 그래서 선거와 국회가 모두 정당 문화와 연결 지어 볼 때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이 하향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정당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정당 자체가 하향식이라서 민주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처럼도 들리는데요. 이 차장님께서는 또 국회에 계십니다. 이번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사태에 그치면서 강장으로까지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이 국론 분열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팬덤 정치 또 포퓰리즘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사실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 양상이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과열돼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갈등을 정치가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기존의 정당 정치가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광장으로 분출되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좀 한국이 항상 IT 강국이었는데 소셜 미디어나 또 이제 이 알고리즘 기술들이 또 특히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또 정치를 또 이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곧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자기의 편향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이제 그런 특성도 한국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한동안에 좀 고성장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지금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가면서 사실은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어떤 경쟁도 굉장히 극심해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경제적 갈등까지도 이제 막 응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이거를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권이 이제 이런 갈등과 분열을 좀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란 건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지를 결집시키고 동원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 갈등의 조정과 해결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가 좀 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간 것은 아닌가. 지금 이제 이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조정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 교수님께서는 또 미국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궁금한 건 미국은 또 양당 정치의 뿌리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미국도 이렇습니까? 미국도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우리처럼 심각하고 또 정치권의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비판을 우리 정도로 받고 있는지요? 저희가 사실 그 2021년 1월 6일 그 의사당 폭동 사태를 보고 나서 사실 미국 정치에 그동안 가졌던 저희가 뭐 어떤 환상이랄까요? 뭐 어떤 뭐 또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좀 이제 이제 어려워졌는데,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광장 정치가 어떤 유튜브 시대 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거와 선거 사이에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를 기다려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선거와 선거 사이에서 대의 정치, 소위 이제 정치인들한테 정치를 맡기고, 소위 대리인들이 정치를 한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선거 주기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소위 전통적인 의미의 대의 정치 방식은 이미 이제 어려워졌는데 문제는 광장 정치가 활성화되는 거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에 편승해서 제도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장 정치가 막 활성화되면 그것들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목소리를 들어서 제도 정치로 만들어서 거기서 입법을 하고 정책 변화를 가져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는데 사실 좀 따지고 보면 광장 정치가 쉽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 보면은 그 팻말역에 8글자 써가지고 광장 나가세요. 예. 이게 쉽죠. 국회에서 정책 청문회를 통해서 숙제해가지고 정책 대안 만들고 여론조사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누구나 쉬운 거를 택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도 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뭘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정치가 어려워진 측면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옛날만 해도 광장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제도에서 안 바꿔주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정치가 우리 민생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 대한 회의감이 워낙 깊다 보니까 목소리라도 분출하자, 목소리라도 전달하자라고 하는 광장 정치의 압도적 우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치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장이라고 할 그 광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작은 나라고 미국에 비해서는 어디 이제 모여서 이제 집약적으로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광장 어디로 갈까요? 워싱턴 DC로 갈까요? 텍사스로 갈까요? 매사추세츠로 갈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지리적인 어떤 차이도 이제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은 대신 소위 그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수는 굉장히 팍스 뉴스라고 하는 쪽을 통해서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고 이 진보 쪽은 소위 뉴욕타임즈라든지 전통 미디어가 굉장히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하기는 좀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가 이 통합과 조정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광장으로 나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제 거의 양강구도 체제입니다. 처장님, 이런 양강구도 제도가 우리 통합을 요구하는 이 한국 정치와 맞는 걸까요? 오히려 진영 간 대결 구도로 더 굳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당제가 좋냐, 다당제가 좋냐,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답은 없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것도 양당제를 잘하면 책임 정치가 잘 돼요. 예. 근데 양당제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갈등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정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당제는 잘 되면 여러 가지 다원적인 가치가 공존하고 합의가 잘 돼요. 근데 안 되면 정치가 엄청나게 불안해져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당제냐 다당제냐가 아니라 그 제도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좀 잘하려고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양당제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요건 좀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면 양당제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할 생각을 안 하고 상대가 못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 양당제는 나쁜 양당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정당들이 만약에 양당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의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보다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할 필요가 없이 상대 정당이 실수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반복해서 어떤 정치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 양당제가 사실 좋아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양당제가 잘 안 되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양당제를 잘하게 하려고 해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게 좀 어려우면 좀 다당제를 좀 도입해 볼 거냐. 항상 보면은 좀 제3당에 대한 요구가 그래서 항상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정치인이나 유권자도 있고. 근데 그렇게 제3당 세도를 항상 해보면은 우리 총선의 제도가 소선거구제라서 이게 세 번째 정당이 당선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만약에 그런 변화를 조금 준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설 교수님, 그런데 이제 미국도 양당 제도입니다. 네네.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또 별도로 하더라도요. 우리는 왜 좀 안정적인 양당 제도로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심오한 질문이신데요. 네. 뭐 저는 뭐 이제 미국 정치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잘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런 거는 딱 질색이고요. 다 그런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고 뭐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 기준도 다 다르고 배경도 틀리긴 합니다만은 양당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미국 정치 시스템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에서 양당제 관련돼서 뭐 배경이랄까요, 기원이랄까요,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차원에 늘 있는데 하나는 선거제도,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단순 다수제. 1등만 이제 그 선출되는 네. 이제 그런 소선거구제, 435명의 하원 의원이 전원 지역구 의원이고 비례대표가 없는 그런 미국 의회의 이제 구조가 있고 선거제도라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양당제도가 지탱될 수 있는 배경 중에는 소위 이념적 차이, 그러니까 정책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념과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건국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논쟁 중에 하나가 대통령 혹은 정부, 연방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큰 정부가 좋냐, 작은 정부가 좋냐라고 하는 이 어떤 이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좀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대통령제도 관련돼서 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왕적 대통령의 반대말은 민주적 대통령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선과 악의 차이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제를 둘러싸고 적극적인 대통령이 좋냐, 아니면은 작은 대통령, 작은 정부가 좋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 철학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아니면 연방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풀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라고 하는 미국 전통적인 어떤 그 정책과 이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당제라고 하는 소위 두 가지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가 지속되는 거죠. 예. 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양당제를 그동안 가지고 왔느냐. 선거제도는 당연히 양당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기반이지만 우리에게 과연 어떤 대통령의 역할이 좋은가, 어떤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가 좋은가, 관련돼서 깊은 논의가 있는가. 예를 들면은 87년 시스템 있다가도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87년 헌법의 특징은 대통령의 선출 방식이거든요. 네. 직선이냐 간선이냐. 그래서 직선제를 통한 민주화가 달성된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데, 제가 87년 시스템 이후에 제가 볼 때 가장 부족한 거는 왜 우리가 개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지부진하냐면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가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늘 나오는 얘기는 승자 독식인데, 승자 독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승자 독식인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정부를 위한 승자 독식인가? 아니면 시장에 맡기는 승자 독식인가? 이런 구도가 아니고 일자리, 그러니까 자리 나눠주는 승자 독식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논쟁이 이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양당 정치에 대한 뚜렷한 구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또 의식 수준, 이런 것이 이제 동반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다양성을 취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비례투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처장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어떤 취지가 있다고 보시고, 또
어떤 논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방금 그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작은 선거구에서 한 명 뽑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득표율이 몇 퍼센트가 되든지 그냥 1등만 하면은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명 나왔는데 그중에 11%만 표를 얻어가지고도 당선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책임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 지역구에서 누가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높은데 비례성이 확실히 낮겠죠. 예, 비례성이 낮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51대 49 정도로 어느 한 정당이 모든 지역구를 다 이겨버리면 전체 득표는 51대 49인데 의석수 결과는 100대 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또 부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광역 단위를 보면은 두 정당의 득표율 차이가 뭐 5% 내외일 경우들이 많아요. 주요 선거에서. 근데 선거 결과로 의석수로 보면은 뭐 10대 1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요거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좀 그 표의 편중이 심한 게 대구, 경북, 뭐 광주, 전남 이런 데라고 뭐 보통 볼 수 있는데 사실 거기서도 10% 20% 이상 정도는 득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율만큼은 그 정당에서 의석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두 번 사표가 되면 괜찮은데 그 지역에서 평생 사시는 분이 계속 소수 정당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분은 엄청난 참정권을 침해당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평생 한 번도 그게 카운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인 기본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참정권이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예 평생 한 번도 내가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당의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에 연동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이제 연동형 제도를 이제 저희가 도입을 좀 해보자고 한 것인데 예. 이렇게 되면 비례성이 높아지는데 현재 지금 우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는 또 연동이 아니라 준연동이 된 이유는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 제도를 시행할 만큼. 이 제도가 효과가 있으려면 뭐 1대1이 가장 좋고 최소한 전체 우리가 300석 정도 되면은 뭐 한 100석 정도는 비례대표에 할당이 돼야 이게 좀 작동을 할 텐데 지금 46석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적어요. 나누어 갈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지금은 연동형 제도가 사실은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의 적은 의석수를 가지고는 작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합하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기존에 이제 이 얻은 득표만큼 비례 의석도 가져가는 그런 것이고 이제 준연동형에 대해서도 일단 먼저 서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런 차이점보다도요. 네. 그 사실은 이런 그 굉장히 테크니컬한 뭐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이 준연동형이냐 뭐 병립형이냐 이런 각종의 선거제도들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에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만들어 보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강구도인 지금 정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지금 목소리 21세기 AI 시대인데 이런 목소리들이 묻히지 않고 의회 제도 안에서 의석수로 지금 발현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은 소수 정당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정치 시스템 안에서 낼 목소리가 과연 어떤 의미냐.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정당 내부에서 정책 개파로 활동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정당 외부에서 독립된 정당으로 활동하는 것이 나으냐. 이런 전략적 차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저희가 뭐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성정당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소수 정당들이 발현해야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나 다양한 목소리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 소위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 정치 시스템 하에서 그런 소수 정당들이 낼 목소리는 결국 정당 안에서 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결책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거제도의 어떤 구체적인 차이나 뭐 개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치개혁을 가져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가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고 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위 그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다 장악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더 좀 논의를 해야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좁혀서 이건우 차장께 또 여쭤본다면 결국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소수 정치 세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죠. 지속적인 사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그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긴 것인데 네. 또 위성정당 논란도 있고요. 네. 그럼 과연 제대로 그 취지를 살리고 있는 것인지 취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은 취지를 못 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사실은 큰 정당에 자꾸 기대게 만들어요. 소수 정당들이.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뭐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또 아니면 선거 전략성으로 큰 정당하고 지역구에서는 부딪히지 않으면서 비례대표만 추구하고 또 나중에는 그 정당하고 이제 비슷한 노선을 하니까 우리 비례대표를 찍어달라. 네. 이제 이런 선거 전략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원래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원래는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그 목소리들이 지지를 받은 만큼은 의회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전체 국민 중에 한 5%, 10%의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의회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의회의 의석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있다면 이게 준연동형이라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요 앞에 붙은 준자가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충분하지 의석이 못해서 이 준자 때문에 이게 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이 못 되고 있는 건지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재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잘못되니까 다시 예를 들면은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충분히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지금 효과가 발생 못 하고 있는 건지 요거는 제가 보기엔 좀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제가 보기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잘못이냐 아니면은 부족한 거냐 요거에 따라서는 좀 결과가 다른 거죠. 판단이. 서 교수님은 이 따져본 이후에 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취약점이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더니 또 위성정당대에서 꼼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관우 차장께서는 의원 숫자를 더 비례 의원을 늘리는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안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선거제도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각종 제도들이 워낙 장단점이 있고요. 이제 뭐 다당제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다당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떤 정치적 기술도 필요하고 그 나라 정치 문화의 그 어떤 협상이나 어떤 관용 이런 뭐 경험도 필요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하고 다당제하고 연합해 있는 그런 상황들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정당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가운데 정책 중심으로 합종 연행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약간 잘 아시는 대로 정치 불안이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당제의 효과가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뭐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다당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부터 좀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당제를 잘 운영해서 좋았던 경험 이런 것들 관련돼서 뭐 한두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럴 때 우리 뭐 경제가 좋아졌다든지 뭐 외교가 좋아졌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것들은 잘 얘기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호 차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워낙 하향식이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뭐 공천권도 있고
상임위 이 중심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의 이 의회 구조가 잘 안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그런 현실입니까? 아니면 이거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당 규율이 세면 좋으냐, 약해야 좋으냐 이런데 뭐 우리 헌정질서의 취지상 제가 말씀드리면 적당한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 정치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뭘 보고 뽑냐 그러면 아니 인물과 정당을 둘 다 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당을 보고 많이 뽑는 이유가 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를 사실 잘 모르겠어. 우린 그건 좀 문제죠. 사실은 좀 후보가 일찍 공천되고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당에서 공천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투표를 하고 의정활동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또 헌법에서 보면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고 기본적으로 또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인물 중심으로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이 이것을 과도하게 규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이나 선거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은 있어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최근에 그런 경향이 이제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수기 역할만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다음에 거수기 역할만 하다가 또 다음번에 당에서 공천만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자율성을 제가 보기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 지위가 본인들의 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자율성을 법적으로만 부여받을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을 하고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거수기 역할만 할 사람을 왜 헌법기관으로 뽑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와 관련해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지려면은 그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좀 경험을 쌓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 현실을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지만 상임위 중에 온탕과 냉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선호하는 데가 있고 좀 덜 선호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은 좀 덜 선호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덜 선호하는 상임위원회에 계속 있으면 의정활동에서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서 재선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상임위 중심의 어떤 정책 활동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주장했던 것이 지금 비례대표를 다들 초선 중심으로 이렇게 각 당이 운영하는데 예. 저는 그게 아니고 뭐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 지역구하고 별로 상관없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상임위만 계속 하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좋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알겠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상임위도 있어야 된다. 예. 예. 자, 이제 이관우 소장님 또 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 다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작동되는 가장 큰 이유를 당에서 가지고 있는 막강한 공천권 때문 아니냐. 근데 미국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미국이랑 단순 비교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공천권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공천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좀 빨리 이루어지는 차원도 있고요, 사실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이 아니고 완전히 상향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극단적인 세력이나 혹은 그 미디어나 혹은 정치 자금 이런 요소들이 후보 선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과연 뭐 정답이냐 이것 관련돼서는 큰 차이가 있긴 한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선거 전에도 공천권 때문에 선거 후에도 교섭단체 운영 때문에 이 탑다운, 이 소위 하향식 정당 문화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도 무언가 좀 돌파구가 열리고 무언가 달라지려면 이 공천제도에 대한 좀 시각을 좀 달리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우리가 큰 그림, 뭐 87년 체제가 문제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그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서 정치를 바꾸고 개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네. 그런 쪽 내용들이 좀 많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TV 토론 같은 것 할 때 이따가도 TV 토론에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공천권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대통령이 되면 네. 대통령과 정당 관계, 특히 대통령과 여당 관계에서 소위 공천권이라는 것 때문에 여당이 여당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선 후보 입장에서 어떤 약속을 하시겠냐. 이런 것들이 자꾸 질문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고 이런 과정들이 자꾸 이렇게 그 반복되고 모여져야 정치가 좀 나아질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상임위원회 관련돼서는 네. 이게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지금 현재 공화당 상원 하원이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화당이 만들고 있는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중요한 법안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냐면 2017년 12월 달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에 통과시켰던 대규모 감세 법안이 있는데 그 감세 법안이 이제 올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감세 정당이기 때문에 그 감세 법안이 만료가 되면 자기 유권자들한테 이제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법안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한테 경제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법안. 이런 법안이 우리 국회에 지금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국회나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 움직이려면 적어도 정치적인 어떤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데 예. 그런 쪽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식이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상임위원회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회 소속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사실 미국 하원 같은 경우에는 435명이니까 한 2개 정도 위원회에 소속돼 있고요. 상원의원들은 한 4-5개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보면은 사실 복수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 좋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 하나,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하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제 1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법을 찾아봤어요. 1개만 하라고 돼 있는 건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냥 한 곳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을 자꾸 찾아보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자꾸 보이는데 너무 큰 그림만, 너무 슬로건만 외쳐서 우리 정치 논쟁이나 이런 다툼이 알겠습니다. 너무 조금 비실용적인 차원으로 간다. 복수 상임위를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네, 주셨고 네, 제안을 해주셨고요. 네.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서 공천권이 이른바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광수 소장님 그냥 이상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더니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다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들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과잉되어 있다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당제가 잘못이니까 다당제로 가자. 그다음에 이 병립형 선거제도 잘못이니까 연동형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당제가 잘 안 되면 다당제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양당제를 잘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양당제나 아니면 선거제도 하에서 제가 보기에 선거제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공천이에요. 예. 근데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치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좀 쉽게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당이 잘해야 정치가 좋아지는 구조예요. 우리 그건 헌법 정신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어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죠. 그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편을 들어버리면 이 균형이 다 깨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국회와
대통령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편을 들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제가 보니까 잘된 정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공천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이제 공천에 막 개입하는 경우들을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서 이런 경우들이 얘기하는데 뭐 일단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우리 공직선거법상 불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당정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의 유산이에요.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막 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헌법에는 돼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당정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민주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젠다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는데 물론 직접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럼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그런 유혹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 지도부가 이 공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당 지도부가 그걸 잘 못한다.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그 정권의 말로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더라. 그래서 한국 정치는 여당이 항상 키를 쥐고 알겠습니다. 있다. 예. 네.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위기의 한국 정치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를 각각 내놓았는데 4년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중임제와 연임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라고 하면 중임제는 이제 그 한 번 쉬었다가 대통령이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낙선이 되든 어쨌든 뭐 불출마를 하든 한 번 쉬었다가도 나중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고 연임은 이제 말 그대로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임제에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말 그대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한번 떨어졌다가도 다시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좀 그 어떤 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거를 좀 걱정하는 사람들은 중임보다는 연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취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중임제나 연임제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현행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단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큰 것이 이게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정책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은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되더라도 다 바꾸려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뭐 중임제나 연임제를 하자는 취지일 텐데, 그래서 책임성 연속성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니까 이 취지를 어떻게 잘 발휘하게 할 것이냐, 그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 교수님은 대선 국면에서 4년 중임제가 4년 연임제가 개헌 관련해서 주장되고 있는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게 4년 중임제나 연임제나 굉장히 이렇게 뭐 논란도 있고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입장입니다. 늘 이 정치 개혁이나 어떤 정치 변화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때 얼마나 그게 우리 사회나 정치 현실과 접점이 많이 생겨서 이걸 하고 나면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좀 뭐 사지선다형 내지는 뭐 약간 굉장히 좀 근거가 빈약하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 역사에서도 제가 뭐 오늘 미국 정치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니까 4년 중임제가 이제 도입된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을 하던 1789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보시면 중임이든 연임이든 아예 그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연임 제한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2번만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이 따라갔다라고 이제 미국 정치 교과서에 써 있는데 네. 사실 실제로 보면 사실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국 대통령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3번 하고 4번 할 뭐 유인도 별로 없는 뭐 비서도 1명 2명밖에 없고 자기 돈으로 막 봉급 줘야 되고 뭐 대통령이 말이 많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그 1876년 이럴 때 뭐 탄핵도 되고요. 막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4년 중임제가 도입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4선을 한 거죠. 1932년부터 32, 36, 40, 44년 4선을 하고 났더니 이제 미국 의회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 권력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대통령이 4선을 하면 곤란하다. 미국은 의회의 나라인데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해서 51년에 수정헌법 22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4년 중임제나 연임제를 얘기할 때 미국이 소위 그 100몇십 년 동안 지켜오던 전통을 바꾸면서까지 수정헌법 22조를 도입한 그 배경과 마찬가지에 우리도 그런 좀 중차대한 무엇인가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뭐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이런 국면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온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87년 헌법에서 우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국회의 대응 장치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비상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7년 헌법 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관련된 헌법 체계고 그 이후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진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현재 대통령의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있는가.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관련된 논쟁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구체적인 내용적 논의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서 교수님께 짧게 여쭤보고 또 이 처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대선과 총선 주기는 좀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 이유는 있는 겁니까? 대선과 총선 주기가 안 맞아서요. 사실은 대통령은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4 곱하기 5는 20인데 20년에 한 번씩 겨우겨우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른 매체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해서 같이 출발한 다음에 2년 지나봐서 대통령이 잘못하든 혹은 의회가 잘못하든 국민들한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2년에 한 번씩 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혹은 그게 안 되면 4년으로 하되 절반을 2년씩 뽑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는 첫 번째는 다수파 연합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 얽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정치를 바꿔봐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엇갈리는 상황의 임기 주기다 보니까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끌고 나가는 다수제 연합이 다수파 연합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서 국회가 너무 지나치면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할 수 있고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면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기 중간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미국 제도하고도 좀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관우 수사님께서는 이 의견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서 교수님 의견에 사실 전적으로 다 동감이 되고요. 지금 우리 선거 주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든 자, 첫 해에는 무엇을 하고 둘째, 셋째 해는 무엇을 하고 뭐 넷째, 다섯째는 무엇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계획을 좀 대통령이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첫 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뭐 그 해에 지방선거가 있다든지 예. 또 다음 해에 무슨 총선이 있다든지 그 몇 년 아니면 몇 년 동안은 대통령 단다음에 한 3년 동안 선거가 없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따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아렌트 같은 학자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반복성이 아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걸 해가면서 프랙티스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경험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정치는 보면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해서 해마다 어떤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처음에 개혁 드라이브를 너무 빨리 걸었더니 뒤쪽에서는 피로감이 오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국회 관계를 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그게 부작용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같은 주기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정부와 국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첫 해 너무 대통령을 견제했더니 국정이 어렵더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습득해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정치가 저는 점점 좋아지고 발전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국회가 출발했어요. 근데 어떤 국회는 뭐 1, 2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참 뒤에 있고 예. 이렇게 되면 정치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4년 정도로 해가지고 이 임기를 맞추고 중간에 중간 선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국정을 통해서 책임 정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국 정치는 참 남 탓을 많이 해요. 예.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회든 서로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그게 아니라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으면 저거는 대통령의 폭주를 여당이 막지 못했어. 라고 해가지고 중간선거에서 그 부분을 경계한다든지 아니면 야당이 너무 발목을 잡았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중간선거에서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선거 주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당장 우리 정치 현실에서 보면 올해 대선이 있죠. 그다음에 예.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마다 국정 운영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발적인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선거 주기 좀 일치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일정한 선거 조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자, 서 교수님, 문제는 뭐냐면 이런저런 개헌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다 개헌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이후에 꼭 하겠다라고 후보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개헌 동력을 확고하게 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동력,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게 개헌 논의가 이제 번번에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개헌은 우리나라는 사실 국민투표 이제 과정 거쳐야 되니까 사실 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만은 결국 저희가 의심을 이제 가지는 거는 이제 결국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결정되고 나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개헌을 할 유인이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개헌 관련돼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론화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저희 흔한 말 우리 이제 이관우 처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국회에서 새로 의장이 당선되면 선출되면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의회 외교하고 개헌 특위하고 이게 거의 뭐 약간 상례화되다시피 뭐 그런 약간 좀 느낌이 좀 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조금 더 디테일로 많이 들어가서요. 이게 개헌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법률로 개정하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은 꼭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4년 중임제 얘기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여쭤볼 때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국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절실하게 믿는 국민들이 몇 %나 될까요? 이게 왜냐하면 보통 여론조사할 때 사지선다형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정치 시스템 중에 어떤 시스템을 선호하십니까? 네. 그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 그다음에 뭐 4년 중임제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원 내각제는 꼴찌가 나오고요. 이원 집정부제 이거 뭐 대통령과 총리가 계속 싸우는 거 아니야? 내정 외정 뭐 21세기에 분리할 수 있어? 왜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답안지는 4년 중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헌 논의 가지고는 동력이 너무 부족하다. 더군다나 선거가 끝나면 또 다른 선거, 정치 다이내믹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은 개헌 논의가 되려면 정말 국민 공감대를 차분히 쌓아서 현행 헌법의 1, 2, 3, 4 요 조항들 때문에 우리 정치가 지금 나아가지 못하니 요 1, 2, 3, 4를 5, 6, 7, 8로 바꿔봅시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좀 자꾸 이렇게 좀 쌓아놔서 다음 선거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매우 그런, 구체적으로. 네네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장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선거 문화와 관련해서 늘상 우리 선거에서 등장하는 게 또 단일화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도 있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데요. 이 단일화를 선거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싶은데 단일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러냐 우리가 항상 깜짝 단일화를 해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예, 며칠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아까 그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와 권력 구조가 좀 그렇게 이제 만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단일화 자체가 저는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책 연합을 평소에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대립되는 부분을 좀 조정하고 타협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 정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시도들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평소에 계속 꾸준히 쌓여가면서 서로 다른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정당들이 평소에 꾸준히 대화와 토론을 해보다가 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공동의 정책 연합을 하겠다. 이런 단일화 뭐라고 할 사람이 제가 보기엔 누가 있을까. 이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인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인 정당이 자기들이 대신 여러 가지 이의와 조정 타협을 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 아니면 개개로 다 분열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무조건 1등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그런 연합정치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단일화는 그런 것들을 과정을 생략하고 과거에 보면 말 그대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깜짝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그냥 권력만 나누자는 거예요. 예, 권력만 나눠 먹자. 예. 그러니까 이 단일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또 그런 단일화는 잘 지속되지도 않아요. 예, 단일화 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몇 달 가지 않아서 서로 등을 돌리고 네,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다음에 또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가십처럼 막 언론이 다루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두 사람이 단일화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만 막 집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단일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평소에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좋다. 선거 앞에 코앞에 두고 깜짝 단일화는 제가 보기에는 안 믿는 것이 좋다 국민들이.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지속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 서 교수님도 뭐 단일화 관련 의견이 있을지요? 네, 뭐 미국 대선 관련돼서는 뭐 요새 이제 뭐라고 미국 정치가 양당제에다 박빙이라서 예. 그 제3당 후보, 미국은 이제 제3당 후보가 문제니까요. 제3당 후보가 예를 들면 2016년에도 힐러리랑 트럼프랑 굉장히 뭐 미시간에서 박빙이었는데 미시간에 출마했던 소위 그 녹색당 후보가 만일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힐러리 표를 점식하지 않았다면 힐러리가 미시간에서 트럼프한테 이겼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화 이러면 꼭 양보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데 미국은 이제 그 제3당 후보를 어떻게 하면 사퇴시킬 거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사실 교육 차원으로 제3당 후보를 찍으면 상대 후보를 찍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막 홍보하고 교육해야 될 만큼 미국에서는 그렇게 뭐 정치 이슈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요. 이제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일화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도 사실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표현이 잘 없을 만큼 네, 미국에서는 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TV 토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선거가 또 그렇겠지만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TV 토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관우 처장님께
내일 이제 대선 후보들 2차 토론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1차 대선 후보 토론에 어떻게 보셨는지 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네. 특히 우리가 TV 토론을 좀 더 이 유권자의 선택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점을 좀 볼 수밖에 없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쨌든 뭐 지금 아마 이렇게 조기 대선,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평소에 그냥 그 일반적인 시기에 치러지는 대선에 비해서는 조금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지난 12.3 계엄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쭉 한 몇 달 사이에 조기 대선이 된 건데, 아마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 뭔가 대선을 차분히 준비하기보다는 이 어떤 당시에 이 계엄과 탄핵 정국의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대응을 막 하고 또 경선을 막 치르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만한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그 민감한 내용을 조금 피한다든지 얼버무린다든지 뭐 또 디테일이 좀 약하다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정책적인 부분이 덜 날카로우면 이제 그 이외에 어떤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좀 치열하게 좀 밀도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이제 1차 토론 때는 제가 보기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2차, 3차 토론 때는 우리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말을 시원하게 하고 상대를 막 공격하고, 사실 그것은 토론은 아니거든요. 네,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언변에 불과한 것이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누가 조금이라도 더 정책적인 준비를 잘해오고 있고 비전을 분명히 갖고 있는가, 요거를 조금 더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치열한 정책 토론이 돼야 되는데 1차 토론에서도 논란이 되는 이 표현들이 또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뭐 커피 관련된 또는 호텔 경제학 이야기도 있었는데, 서 교수님, 한편으로는 토론이 줄 수 있는 영향이 이제는 극히 제한적이다. 뭐 1960년 미국 대선에 케네디와 닉슨의 대결처럼 토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SNS가 있고 각종 미디어가 있다 보니까 극히 제한적이다는 인식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변화됐다기보다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1960년 토론부터도 결국에는 이미지의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라디오로 들었던 사람들은 닉슨이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 1960년에 케네디 닉슨 했지만, 닉슨이 그러면 1968년에 다시 도전했을 때 닉슨이 잘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8년에 토론회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건 76년에 가서 현직 대통령 이제 포드가 동구권이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실언을 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92년 뭐 아버지 부시가 시계 보다가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TV 토론이라는 거가 일단 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정말 열심히 듣고 경청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TV 토론은 뭐 처음부터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가차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해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TV 토론이 되는데,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TV 토론도 대선 후보 TV 토론 좀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제가 2년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들여다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자가 없다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야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들이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답변을 할 텐데, 우리나라 TV 토론 사회자는 이제 시간만 재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자가 괜히 질문 잘못했다가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제안은 앞으로 뭐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편파적으로 2번 하자. 그러니까 진보 매체에서 한번 토론을 주관해가지고
뭐 한반도 평화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막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매체가 주관해가지고 뭐 안보라든지 뭐 부정선거라든지 네.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기계적인 중립을 배제하고. 기계적인 중립을 배제하고 편파적으로 두 번 하면은 두 번을 이제 국민들이 보시면은 훨씬 더 균형감 있는 좀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제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신 기계적인 중립성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네. 그런 토론회는 좀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관우 국회 입법조사처장이시니까요. 앞으로 이제 대선 토론 또 뭐 대선뿐만 아니라 이제 네. 지방선거 토론도 있을 텐데 이런 TV 토론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뭐 TV 토론은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우리 또 선관위가 굉장히 그 기계적 중립성을 또 이렇게 항상 신경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평소에 우리 유권자들이 검증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가장 좋다. 그 대선 후보든 총선 후보든 우리 지금 총선도 저는 깜깜이 선거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총선 후보자도 너무 늦게 정해지고 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 찍어야 되니까 그게 사실 소선거구제 취지에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가끔 우리 그 유권자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 퀘션이라고 PMQ라고 해가지고 매주 해요. 한 30분 정도를 아주 신랄하게 거기서 즉석 토론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들어보시면 다들 또 재밌어 하시고 하는데 우리 여야 대표나 또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주요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그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거의 보지를 못해요.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뉴스 항상 아침에 보면 자기 당의 지도부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방적으로 뭐 어떤 메시지를 발산하죠. 공개적으로. 근데 그래서 자꾸 그 일방적인 주장하면서 뭔가 선정적으로 막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예. 우리가 그것만 아침마다 맨날 보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면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 공개적으로 그런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서로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이런 표현 같아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한 방에서 얘기하는 거. 이 정치 문화만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어떤 토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선 때 한두 번만 만나서 기계적으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유권자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뭐 하다가 이제 좀 지난 정부에서 말했습니다만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우리가 좀 처음 시도해 봤는데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좀 잘 안 되니까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항상 마이크를 들이대면 국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그런 것들이 너무 적다 우리가. 그 뭔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 우리 국민들도 선거제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평소에 그런 대화와 토론과 수기와 이런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건 좀 덜 해도 된다. 예. 네. KBS 열린 토론 위기의 한국 정치와 차기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